일단은 이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이제 이 거래 시간을 가을에 대폭 늘리겠다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이 거래 시간 늘어나는 거를 좋게 봐야 되는 건지 이게 이제 우리 일반 투자자들 입장입니다. 나쁘게 봐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장단점이 있는데요. 있겠죠. 대체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측면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주가가 오르는 쪽에 많이 관심이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주가 주문 낼 때 호가가 세분화되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격 매도 호가, 매수 호가가 상당히 이제 촘촘해지면서 네. 제가 이제 주문 낼 수 있을 어떤 옵션이 상당히 많아져야 되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이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다는 거는 주가 상승 기회가 많고, 그렇죠. 어떤 후자의 경우에도 제가 가급적이면은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이제 주문을 내서 체결될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원하는 가격에 근접한 매도 호가로 이제 체결이 될 가능성이 있죠. 네.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쪽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큰 나쁜 점은 이제 증시가 만약에 이렇게 폭락을 했을 때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달러 환율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통상적으로 이제 정규장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뭐 애프터마켓 상황에서 미국의 어떤 뭐 뉴스가 나왔을 때 우리나라 중시가 빠졌을 때 미국의 뭐 ADR이나 이런 GDR이 상당히 떨어지면은 영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떨어졌을 때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투자자들 같은 거, 특히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국내 자산에 투자해 놓은 그런 주가가 떨어지는 거에 대비해서 달러 매수 포지션을 갖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달러 수요가 더 증가하면서 그 다음 날 환율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도 물량으로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주가가 더 급락할 가능성이 있죠. 낙폭을 더 키울 수 있는. 그러니까 변동성이 더 커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이 분위기가 뭐 이렇게 거래소 시간 늘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나스닥도 뭐 23시간 거래를 하겠다는 동 그러니까 선진 금융시장 쪽은 거의 그렇게 추세가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우리도 뭐 가긴 가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런 생각도 문득 들더라고요. 이거는 뭐 아주 깊게 들어갈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넥스트레이드가 있는데 뭐 굳이 거래소가 또 뭐 그렇게까지 하냐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요. 네. 그러니까 대체 거래소죠, 넥스트레이드가. 네. 그러니까 대체 거래소라는 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경쟁을 촉진시키고 그러니까요. 투자자로 하여금 이제 수수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넥스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하루 12시간 장 운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국 거래소도 경쟁하는 입장에서 조금 가격 시간대를 확장해야 넥스트레이드 이용하는 투자자를 좀 유치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수수료 수익이나 이런 경쟁이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뭐 긍정적으로 보면 경쟁이 많은 시장은 좋은 거죠. 왜냐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이 많고 수수료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격대가 상당히 이렇게 지금 한국거래소 같은 경우는 7시부터 프리장이 시작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넥스트레이드 같은 경우 8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다음 날 미국 증시에 어떤 큰 변동이 있었을 때 빨리 국내 시장에 들어가서 어떤 뭐 처분 매도 주문을 내든가 이렇게 처분하려고 할 때 정규장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길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빨리 이제 7시부터 들어갈 수 있고 또 다음 휴장 때 또 넥스트레이드 ATS 이용할 수 있고 그러면 상당히 이제 어떤 투자의 기회가 많아지는 측면은 좋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유동성 분산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총량은 사실은 물론 많이 늘어났지만 우리나라에 소위 말하는 시장에 들어온 총량이 뭐 ETF 같은 경우도 벌써 지금 순자산이 400조가 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총량은 사실 늘어난 건 맞는데 이게 정말 하여튼 이거는 사실 개인적인 차이들이 다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사실 이제 오늘 교수님 모신 가장 큰 이유는 그겁니다. 지금도 넥스트레이드하고 이제 정규장하고의 이제 시간이 이제 있으면서 가격 괴리에 대한 그런 논란들이 좀 있긴 있거든요. 근데 오늘 뭐 제가 여쭤보시면 딱 그거는 아니고 ETF 시장이 워낙 좀 커지고 있다 보니까 ETF 시장에서의 기본 기초 자산과 밸류와의 가격
어떤 그 차이죠. 이 부분, 이 괴리율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던데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게 거래 시간이 더 늘어나면 더 커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을 좀 교수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아마 ETF 가격 괴리라는 게 뭐야라는 부분부터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것부터 좀 해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ETF 시장에서 이제 기준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뭐 우리 주가 같은 경우 주당 순이익이라는 그 용어 있잖아요. 네. 단기 순이익을 주식 발행수로 나눈 거죠. 네. 한 주당 이론 가격이죠, 주가에. 네. 그다음에 이제 주가하고 그런 가치를 비교하는 주가 배수 비율이 PER이라고 하는 거죠. 그건 좀 더 근데 이제 익숙하죠.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ETF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펀드인데 펀드의 기준가가 내재 가치가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비중가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장 가격 마이너스 기준 가격 나누기 기준 가격의 백분율. 그렇게 되니까 그 수치가 커질수록 시장에서는 그 기준가 대비 ETF의 어떤 그 전망을 좋게 보는 거죠. 실제적으로 가격이 더 높게 형성되어 있는 그렇게 될 거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반대가 되면 이제 내재 가치가 더 높다고 봐서 시장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 가격 괴리율이 원래는 똑같아야 되는 거죠. 네. 사실 괴리율이 없어야 되는 그렇죠. 거죠. 없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거래 시간이 늘어나면서 네. 여러 가지 수급 요인이라든가 네. 또 환율 변동성이라든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또 그 유동성 문제 이런 것들이 막 발생되면서 왜냐하면 해외 시장하고 국내 시장하고 시차도 있고 그렇죠. 또 거래되는 시간대도 다르고 그다음에 또 그 수급 문제도 다르고 또 경제 변수 쪽에서 환율 이런 이슈가 다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있죠. 예를 들면 더 벌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미국 장은 이제 폐장이 돼서 아침에 쉬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그 원화 주식에 대한 거래가 아주 많이 일어났을 때 네. 실제적으로 그러면 주가가 변하면서 펀드의 그 자산 가치가 달라지거든요. 달라지게 되면은 원래 이제 시장 가격하고 기준가하고 더 괴리가 커지는 거죠. 그러면 미국 장에서의 그 ETF 거래되는 거라 우리나라 거래되는 거 또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장이 이렇게 다원화되고 그 거래 시간이 분산되면서 ETF 괴리율은 뭐 불가피하게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 좀 되는 건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이런 거죠. 지금 ETF 투자자분들이 좀 뭐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셨고 여기에 들어온 돈도 지금 이미 400조를 넘은 상태고 시총도 400조를 넘은 상태고 이제 굉장히 큰 시장이 됐단 말이에요. 전체 거래한 절반 정도가 ETF더라고요. 근데 그게 투자하는 분들이 많은 건데 물론 기관도 있고 외국인도 있겠지만 사실은 개인들이 굉장히 또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시고 특히 우리나라 개인분들은 레버리지 투자도 굉장히 또 적극적으로 하시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게 괴리율이 벌어진다라는 게 구조적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더 벌어진다고 그러면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ETF 거래를 하시는 무슨 문제는 안 생깁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제가 산 가격보다 실제적으로 이제 만약에 시장가가 떨어졌다 기준보다 그럼 이제 손해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럴 리스크가 더 커지는 거죠. 손실 가능성이 더 커지고 네. 물론 반대로 이제 또 이익 볼 가능성도 있겠지만 물론 그렇죠. 손실 볼 가능성도 있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자산의 이제 순자산 가치가 사실은 시장 가치에 정확히 반영되는 거, 그게 이제 시장 효율성이라고 그래서 가격 왜곡을 줄이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그렇죠. 있는데 시장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시장 효율성이 떨어지고 네. 이게 어떤 판단을 잘못했을 때 왜곡된 시장 가격으로 이제 내가 ETF를 투자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까 이제 NAV 그게 이제 순자산 가치예요. 네. 넷 에셋 밸류. 넷 에셋 밸류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나오고 있어요. INAV라고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금 막 거래가 되면서 되잖아요. NAV가 막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는 어제까지 알고 있던 NAV하고 오늘 지금 NAV하고 상당히 달라졌는데 네. 내가 이거 지금 팔아야 되나 환매 들어가야 되나 그렇지 않아야 되나 네. 보통 이제 펀드 같은 ETF는 환매 들어갈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뭐 거래하면 팔면 되는 되니까. 거니까. 그러니까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INAV라는 그 요즘에 이제 실시간 그 순자산 가치에 대한 정보들이 나오면서 펀드 그 ETF 괴리율이 실시간으로 추적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제 어느 정도까지 괴리율이 커졌을 때는 그거를 이제 시장에다 판다든가 뭐 산다든가 이렇게 그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 실행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ETF도 뭐 그러니까 롱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숏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심지어 뭐 이제 우리는 이게 단기 매매 또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다 보니까 이제 ETF도 원래 또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INAV라는 요거를 잘 활용하는데 이걸 어떻게 저희가 알아보면 됩니까? 어떻게 들어가면 됩니까? 글쎄요, 이게 보편화되진 않았는데 이게 일반 예. 개인들도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까? 예, 실시간 추정 순자산 가치죠. 그러니까 이제 실시간으로 추정해 보여주는 값인데 이게 아마 이제 일반인들은 잘 모르겠는데 시장 조성자 같은 거는 조성자들은 이 INAV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관들은 볼 수가 기관들은 볼 있는데 수 있죠. 일반 투자자들은 예, 아직 그래서- 요거를 볼 수 있는 그래서 방법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걸 좀 적극적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도록 네. 뭐 이렇게 공시를 공시제도는 좀 한다든가.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게요. 예. 이게 사실 이 괴리율이라는 게 벌어진다라는 거 좀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 가치와 시장 가격이 물론 왔다 갔다 하는 건 맞는데 이게 너무 벌어진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결국 소비자들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손실을 볼 가능성, 수익을 많이 내는 거는 뭐 상관성 없습니다만 손실이 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점, 그거를 계속 이렇게 추적을 하거나 그러지 못하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중에 손실이 커질 때 그거를 뒤늦게 대응하다가 더 손실이 커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을 금융당국하고 운용업계에서 좀 찾아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해서요 오늘 그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 그다음에 ETF 관련해서 또 하나 ETF는 아니고 시장 관련 또 하나 요즘에 이슈가 스페이스X 청약 문제입니다. 이게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은 요즘에 스페이스X 때문에 이제 우주항공주 뭐 이렇게 투자하셔서 수익 내시는 분들 많긴 하실 텐데 이게 IPO를 하는 건 알겠는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미래에셋증권에서 그 IPO 물량을 일부 받아서 국내에서 국내에서 투자를 상장을 바로 네.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걸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현행법에서는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싶어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네. 이제 그 국내에 설정된 해외 주식형 뭐 펀드라든가 네. 뭐 랩 어카운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또 개인 공모주 투자 같은 경우는 해외 증권사를 통해서 직접 투자하는 방식이 간혹 있었었는데 이렇게 이제 그 국내외 동시 공모를 하는 경우에는 거의 없었거든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없던 거죠, 우리는.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걸로 알고 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이번에 야심차게 이제 스페이스X를 국내 투자자 공모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어떤 그 이런 IPO 시장의 어떤 뭐 새로운 신기호를 글쎄요. 열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국에서 일단 그 해외 상장 예정 기업의 공모주를 일반 국내에서 청약하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런 투자 설명서 효력, 투자자 보호 규정 등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렇게 확답을 주지 않고 있어요 금융당국에서. 그러니까 일단 법정이 없다는 얘기죠. 예,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투자자 조항이나 미국의 그 그렇죠. IPO 제도하고 그렇죠. 우리의 제도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게 일반화해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공모하는 거에 대한 거를 확답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 관심 많죠. 그래서 이 스페이스X의 공모 규모가 과거에 그 사우디 아람코 IPO 상장했을 때도 한 뭐 2.5배, 한 3배 정도 규모가 큰 것 같아요. 나오면 이거 예. 상장하자마자 예, 그러니까 시총 1위. 상당히 관심이 많고 예. 그런 또 그 스페이스X의 뭐 기업 가치가 뭐 3천억 이상이 된다 뭐 이런 그렇다고 얘기도 그러더라고요. 많고 그러다 보니까 네. 투자자 관심 많은데 섣불리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당국의 어떤 발표를 좀 지켜봐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한 걸음 떨어져서 만약에 우리가 스페이스가 됐든 뭐 미국이 됐든 뭐 유럽이 됐든 일본이 됐든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 투자자분들도 이제 관심이 많은 회사들이 이제 상장을 했을 때 그걸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국내에서 이렇게 직접 청약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만약에 된다. 이게 우리 시장에는 우리 IPO 시장이라든가 우리 자본 시장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거기도 만약에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부정적인 측면이 있겠죠. 있는데요. 이제 부정적 측면부터 하나 말씀드리면 IPO 시장이 사실 발행 시장인데 네. 그 물량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국내 IPO나 유통시장 말고 미국 시장으로 이렇게 단기간에 자금이 흘러 들어갈 개연성이 있죠. 그러니까 일종의 서학개미처럼 예, 그렇죠. IPO도 서학개미가 예. 된다는 어쨌든 얘기군요. 개인 투자자들 갖고 있는 자금은 제한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 어쨌든 큰 공모 시장이 열렸는데 거기다 투자하게 되면 유통 시장이나 국내 이런 자잘한 IPO에 투자를 못 하게 되는 거잖아요. 또 예. 환율 문제도 있겠고. 그렇죠. 그러니까 환율이 또 올라가는 올라갈 거죠. 수도 있겠고.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좀 걱정이 되고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네. 긍정적인 측면이 있죠.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전 세계 어떤 그 IPO의 주요 공모 플랫폼화 될 수 있는 거죠. 예.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의 이 열정을 감안하면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도 이렇게 모집 물량이 많이 배정이 돼서 국내에서 투자할 수 있다는 외국인 자금들이 우리나라 많이 들어오는 글쎄요. 순기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예. 이게 장단점이 다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우리도 IPO 국내에서 IPO 할 때 조금 시장에서 화제가 되는 이런 종목들 막 조 단위로 막 몰리잖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사실 그쪽으로 돈이 빠져나가면서 기존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가지고 기존 시장이 좀 지수가 떨어지거나 주가가 뭐 일부 종목들 주가가 하락하거나 이런 일들이 사실은 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뭐 이렇게 글로벌하게 아주 정말 대단한 이런 화제가 되는 종목들까지 국내에서 IPO 물량이 국내에서 IPO가 된다고 그러면 진짜 좀 더 이게 좋은 의미에서 분산이긴 한데 우리 쪽보다 저쪽으로 더 자금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사실 그런 걱정도 좀 더 커집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게 우리나라식 글로벌 그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외국인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고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많이 받아야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출혈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제 긍정적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직도 그 얘기는 안 되는데 예를 들어 미국 투자자가 한국의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를 투자를 하고 싶은데 지금은 되게 불편하게 됐어서 거의 못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그 상장된 그 EWY인가요? 그런 이제 ETF를 산다고는 하는데 근데 얘네들이 한국 주식을 우리가 서학개미가 미국 주식 투자하는 것처럼 그렇게 시스템이 좀 된다면 외국인 투자들이 국내 유입되는 게 훨씬 더 쉬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 얘기는 나오는데 아직 뭐 특별히 진전된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에 그 투자를 기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로컬 커런시 이제 원화의 변동성 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달러로만 투자할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투자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EWY라든가 네. 뭐 ADR 이런 간접 투자를 선호하는 거죠. 네. 예. 근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ETF 시장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ETF 오히려. 시장도 작고요. 이게 계속 결과적으로는 이제 시장 조성자 의무도 좀 강화하고 이런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역시 지금 아직도 갈 길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긴 합니다. 네, 오늘 성명대 소정 교수님과 함께 시장 제도 측면에서 몇 가지 여러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